저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무주택자 관점에서는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2020년에 이제 임대차 2법, 대차 3법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걸 도입한 이후에 이제 전월세 가격이 이제 폭등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의도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4년여 동안의 규제 관점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라는 관점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실수요자가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 실수요자가 뭐 경기도 인천 쪽으로 가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실수요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무주택자 관점이라면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장 이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포지션인지 그게 좀 여전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판단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예. 올랐고 그럼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전세를 살 거냐 아니면 매매로 갈 거냐 이 테뉴어 초이스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세를 안 하고 이제 매매 시장 넘어간다고 했을 때의 가정인데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죠? 사이클이 있고 고점에 물렸을 때 한 5년에서 10년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말 그대로 팔리지도 않고. 예. 같이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딘다는 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럼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좀 매수 타이밍이라 보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무주택자 관점에서는 그렇다. 오히려 힘들겠지만은 매매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임대차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한 2, 3년 동안 물건을 좀 보는 것이, 왜냐면 저는 이자율이 굉장히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자율 추이에 따라서 가격이, 매매 가격이 특히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자율이라는 게 올릴 때 한 번 올리고 끝이 아니고 한 1, 2년에 걸쳐서 스물스물 올리거든요. 그렇죠. 이자율을 안 올리는 시점이 딱 올 거예요. 그 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매매 타이밍하고 전세라고 봤을 때 매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고요. 한 2, 3년 후에는 분명히 장이 괜찮은, 본인이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제 텀이 돌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 국면에 갔을 때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해지니까 그때 판단을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반대 분들도 계세요. 이미 1주택자거나 2주택자거나 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는 게 앞으로 이제 전망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면 이제 합리적인 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문 영역에서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과거 지향적인가, 백월드 루킹인가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포월드 루킹인가 봤을 때 대부분이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한번 올랐다고 해서 그 시점에 가격이 꺾이는 게 아니고요. 가격은 스물스물 한 6개월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책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책 이슈에서 특히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국면에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야당 쪽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래의 확률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 한 6월까지 좀 기다리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과거 지향적 패턴 때문에 금방 가격이 꺾인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한 뭐 내년 초나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장 상황은 계속 뭐 아주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결국은 양도했을 때의 얼만큼 세금으로 본인들 자산이 뺏기느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양도세 부분에 결정이 되느냐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도 좀 늦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네요. 양도세 중과 부분이 뭔가 정책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또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중간에 뭔가를 열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또 열어놨었거든요. 사실은요. 2주택자인데 한 주택 팔면 양도세 약간 완화시키는 걸로. 그 아는 사람들 그때 많이 팔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올해 6월 1일 전에 좀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항상 뭔가 열어놓기 때문에 지금 여건 야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저는 둘 다 믿지를 않거든요. 내년 6월 달에 이제 정부 바뀌고 어떤 포지션이 되는지 보고서 하는 것도 좀 늦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아파트 쪽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과열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거를 겸한 오피스라든지
혹은 오피스텔 유형이라든지 듣도 보도 못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요 아파트 시장이 워낙 과열되고 가격이 튀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경향들도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이제 그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요 틈새 시장으로서 작용하는 공간들이 하나의 축으로서 활용을 할 만한 건지 그게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해졌어요. 왜냐하면 과열돼 있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과거 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쭉 갈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막 과열됐으니까 이제 시장인데 더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판단들 비주택 유형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주택 안에서 다세대 연립하고 오피스텔은 주택 안에서 그렇죠. 아파트 유형이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비아파트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이 아닌 이제 오피스인데 주거를 겸한 상품들 혹은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특히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 대비 가격 패턴을 봤을 때요. 연평균 수익률이 대부분이 5% 이하예요.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이게 18%에서 10%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과열돼 가고 너무 뜨거워지고 이런 일은 처음 본 거거든요. 사실은요. 따라서 다세대 연립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겠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바뀔 것 같긴 하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인데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이 분양가 1억짜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평당 1억. 그렇죠. 평당 1억. 사실은 또 다르게 보면은 1인 가구나 1.5인 또는 2인 가구 대상의 주택인데 맞아요. 그들을 위한 고가 주택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다르게 부동산 영역에서 굉장히 세그먼타이제이션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절대 못 사는 가구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 부유층 1인 가구를 위한 고가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양한 상품군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에 MZ 세대들이 2030 세대잖아요. 굉장히 소비력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일 텐데 그분들의 자산군이 대한민국 연령대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자산들이 2030 세대랑 지금 연결돼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결국은 주거 유형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이 좀 더 고가 시장으로 변하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맞나요?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은 소비자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소비자 행위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 재산적인 경제적인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 나누신 부분들이 사실 얽혀져 있어요. 이거는 그 MZ 세대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 또는 X 세대의 어떤 기호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구학적 연구인데요. MZ 세대는 부모 세대, 특히 Z 세대 같은 경우, Z 세대의 부모가 X 세대거든요.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 세대고 그다음에 M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우선은 베이비 부모 세대 보면은 이 세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세대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은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써요. 돈을 쓰는데 그 M 세대가 가는 상권에 이분들이 가서 같이 그 상권을 해요. 그러니까 성수동 같은 데 가봐도 카페에 한 5, 60대 되는 분들이 거기에서 여성분들 같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3, 4년 전에 있던 행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즉 그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식 세대하고 부모 세대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Z 세대하고 그 X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자산이 집중돼 있는 세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자산이 많으신 그 고령층 부분에 소비가 늘어나는 형태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자산이 어떤 세대에 편중돼 있냐의 문제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 세대한테 좀 약간 퍼주는 느낌의 그런 경향들을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부동산 트렌드도 좀 바꿔가는 그런 영향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